자, 매거진 초대석 이어갑니다. 비상계엄에서 대통령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숨가쁜 전개. 요즘 뉴스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나라, 우리 정치, 우리의 민주주의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속도보다 방향을 제대로 짚는 게 중요한 때가 아닌가 합니다. 자, 오늘은 다시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민주주의의 발상지, 출발점이죠.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 연구의 권위자입니다. 최자영 한국외대 견임교수 초대해서 지금 우리 민주주의가 처해 있는 현실 그리고 나아갈 길을 함께 좀 고민해봅니다. 인사 나누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스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80년대 국비장학생으로 그리스에서 유학을 하셨는데 그 시절 어떻게 그 먼 나라까지 가시게 된 건지, 왜 그리스였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리스가 멀죠. 네. 그때는 굉장히 멀었어요. 왜냐하면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자비로 나갈 수도 없는 시절이었어요. 네. 네, 그때가 80년대 후반이었어요. 저는 경북대학을 나왔는데 여기서 석사, 서양고대사죠. 석사 그리고 박사학위까지 수료를 했어요. 유학을 가야 되겠는데 어디로 갈까, 독일을 갈까 생각했는데 그때 마침 저희 지도 교수님이었어요. 지도 교수님이 오조환 교수님인데 그분이 그리스에 교환 교수로 갔다 오시면서 교육부나 대학이나 그 교수님들을 만나가지고 국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셨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리스 생활은 어떠셨는지 궁금한데 요즘은 뭐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이 계속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삶이 팍팍할 것 같다라고 상상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민주주의의 발상지로부터의 자부심이 있을 것 같은데 남다른 면모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경제가 지금은 살아나고 있는데 한동안 어려웠어요. 윤기가 없었는데 그런데 그 사회는 경제 위기가 와도 타개해가는 방법이 남달랐어요. 우리하고는 달랐죠.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1997년 말 8년 IMF라고 얘기하는 경제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네. 그때에 주로 희생당한 사람들이 하층민, 돈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일가족이 자살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기억하기로 자살을 했는데요. 그리스에서는 경제 위기가 와도 죽는 사람은 없다. 자살한 사람은 없다. 그래요? 이렇게 사회가 네. 윤기가 조금 사라지긴 했지만 사회 자체가 흔들리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한 300만 원 정도 미만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안 건드리고 주로 그 고소득 공무원이나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시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민주적인 것이죠. 그래서 공직자나 교수들이 그때 제가 알기로 봉급이 40%가 깎였다. 이렇게. 그러면 거진 3분의 1 이상이 깎이는 거잖아요. 네. 거기다가 부동산이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봉급도 깎이지만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빈민세를 추가로 내야 됐어요. 그러니 그 사회 자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정부가 돈이 없거나 어떤 필요가 있을 때는 있는 사람부터 그 세금을 누진적으로 부과하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우리나라하고는 정반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군요. 또 교육, 병원도 무료다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그런데요. 특히 독일과 그리스에서는 프랑스도 마찬가지. 병원은 무료예요. 영국도 마찬가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네. 병원은 무료고 그리고 그리스와 독일은 학비가 없어요. 대학원까지 네. 교육을 이제 배우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학원까지. 대학원까지 무료다. 예. 우리가 로스쿨 하면 네. 우리는 로스쿨 졸업하는데 1억이 넘게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는 로스쿨도 공짜예요.
아, 그리스 안에서. 그래서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임료도 싸고 서비스를 아주 쉽게 적은 돈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수가 많으니까 변호사들이 텃세를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들은 새해가 되면 네.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손님 좀 많게 해주세요. 이렇게 변호사들이 고객을 찾으러 다닌다. 변호사 수가 많으니까 그중에는 좋은 변호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질의 서비스를 쉽게 저가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하고 다르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변호사 로스쿨 너무나 비싸고 변호사 진입 장벽을 너무나 높게 설정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네. 이런 거는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교수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길 잃은 우리 민주주의의 현주소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네. 지난 연말 난데없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 국면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오래 쌓아온 민주주의의 공든탑이 무너졌다고 한탄하고 또 누군가는 시민들의 힘으로 내란을 막아낸 우리 민주주의의 저력, 회복 탄력성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 일련의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질문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언제나 생각했던 것이 1987년 헌법은 절대로 민주적인 헌법이 아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쌓아온 것이 아니라 네. 그저 봉합해 왔을 뿐이다. 이번 12.3 내란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비민주적인 요소를 한 번 더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반성을 할 수가 없었겠죠. 이유가 뭐냐면 1987년 헌법 자체가 유신 독재 헌법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크게 변한 게 없어요. 딱 변한 게 두어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알듯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다. 간선제가 아니라 네. 이거고요. 네. 또 독재 정권 시절에 갖고 있었던 대통령의 국회 해상권 이거를 없앴다. 그래서 이번에 그게 대통령이 국회 해상권이 없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할 수가 있었던 거겠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변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 유신 독재의 전통을 이어받은 87년 헌법을 어떻게 고쳐나가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국회가 여야 분규에 의해서 질곡에 처했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최종적 결정권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은 탈출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국회 다수당이라도 이거를 어떻게 타개해야 되냐? 국회에서 여야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국민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유신헌법 이전에 72년 유신헌법이 없앴던 국민 발언권을 이것을 되돌려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야 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주정치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간단하죠.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국민에게 물어봐야 된다.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보면은 한덕수도 지멋대로 해요. 총리. 최상목도 지멋대로 하고. 근데 국회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감당하지 못하고 너 그래가지고 되냐? 그런 거는 헛소리죠. 그렇다면 얼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최종 결정권자는 권력이 분립된 상태가 아니라 네. 총체적인 일반 의지로서의 국민의 결정과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교수님께서 온라인 공간에 연재하고 계신 이 기명 칼럼에서 최근 국회 무용론을 주제로 계속 글을 쓰고 계시는데 이 국회 무용론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국회 무용론. 네. 그랬더니 일부 몇 사람이 저에게 반발을 했어요. 야, 국회 없었으면 이번에 어떻게 탄핵을 했겠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국회 없애야 된단 말이냐? 막 이렇게 묻는 거죠. 아니에요. 아니다. 국회는 어느 나라에도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는 네.
다른 나라에 갖지 않는 기형적인 문어발 이 안 건드린 데가 없어요. 어디까지 건드리냐면 하다못해서 지자체, 구청까지 구청장 서울의 그 구청은 굉장히 크거든요. 뭐 노원구라든가 뭐 이런 게 굉장히 크잖아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예산을 움직이는 데인데 이 구청장까지 정당에서 다 공천을 해요. 정당에서. 네. 그러니 공천을 받은 사람은 정당에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그 정당이 누구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냐면은 그 구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에요. 네. 국회의원이. 네. 그러면 국회의원이 힘을 써줘서 이렇게 공천을 받아가지고 지자체장이나 이런 게 됐다. 시장 군수 뭐 도지사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고맙잖아요. 네. 예산 배정할 때 이게 이제 손이 안으로 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고 이 말단세포까지 중앙의 거대 양당의 입김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네, 이것은 정당 독재나 마찬가지예요. 이 공천제는 없애야 된다. 그리고 지자체뿐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을 정당에서 공천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국회의원들이 다음에 또 공천을 받고 싶죠. 그러면 최고 지도부의 명령에 복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데 헌법기관으로서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왜? 지조대로 놀면은 다음에 공천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이게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그 명령에 당의 명령에 복종하는 구조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번에 윤석열 사태를 맞아서 네. 한 사람만 독재하면 쫓아내면 되잖아요. 한국의 정치 구조라는 것이 너무나 비민주적인 구조에 입각해 있다. 정당 공천제를 없애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정당이 공천을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도 개방적으로 후보만 제시를 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순서를 정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표가 없도록 완전 비례제. 그러니까 어디에서 몇 표를 받든 총 득표수를 계산해서 거기에 맞춰서 의원 수를 배정을 하는 제도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당이 공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민중들이 국회의원을 순서를 정하고 지자체의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은 마찬가지고 시민들이 순서를 정해서 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네. 네. 그러니까 국회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기형적인 문어발 형식이 문제다. 그렇죠. 네. 국회가 독재적으로 움직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핵심은 일사불란하게. 그 정부와 국회 또 사법부도 모두 권력화돼서 시민들 말을 듣지 않는다. 진짜 민주주의를 하려면 시민 주권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말이에요, 교수님. 실현 가능성이잖아요. 이게 실제로 구현할 수 있냐? 이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데요. 실현 가능성을 누가 있다 없다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현 가능성을.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국민 자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양당, 거대 양당 중심의 국회는 네. 손톱 끝만큼의 권한, 입법권도 국민 민중에게 넘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안 주네?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백날 빌어먹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야, 너희들 맡겨놨더니 윤석열 같은 사람을 행정부에서 검찰총장 만들고 국힘당에서는 이재명에게 질 것 같으니까 이 정치 경력이 없는 윤석열을 용병으로 채택을 하고 이 양당의 권력 투쟁, 이 구조가 갖는 이것을 우리가 먼저 고치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윤석열만 쫓아낸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실현 실현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성이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이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 네. 우리가 턱없이 무기가 모자란다. 야, 우리가 일본 사람하고 싸워서 이게 되겠냐. 실현 가능성 없다라고 결론을 내면 안 되겠죠. 네. 안중근 같이 목숨을 걸고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할 때는 뭔가의 결과를 보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네. 그러고 일본 놈들이 쳐들어올라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준비를 하는데 뭐 하다못해 태권도를 하든지 아니면 군사력을 키우든지 해야 되잖아요. 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질곡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가 권력을 갖는 게 가능할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니니까 우리가 그 발언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최종의 결정권이죠. 그것을 쟁취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 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이 정치적 발언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 뭐 이런 말은 할 수가 없고요. 왜냐 우리의 권리를 지켜야 되니까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효율적이냐?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무조건 아니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떤 그 우리를 망설이게 하는 그런 어떤 담론들이 있어요. 그 담론들을 우리가 타개하지 않으면 자신감을 갖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이런 질곡 속에서 살아야 되고 그 정당, 거대 양당의 독재 속에서 살아야 되고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럼 우리는 시민 주권, 시민 발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은 이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연습이 되어 있어요. 연습. 그렇죠. 어떤 연습이요? 촛불. 거리로 쫓아나왔잖아요. 근데 이 거리로 쫓아나오는 거는 제도가 아니거든요. 속이 상하니까 막 뜨거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막 쫓아나오는데 이것을 빛의 혁명이라고 미화할 것이 아니라 야, 유럽에는 이런 현상이 없는데 왜 없을까? 그게 투표로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없는 것이죠. 결정권은 저것들이 다 가지고 있고 위정자들이 야 너는 추운 날 더운 날 나가서 촛불만 들어라 막 맨날 고함만 쳐라. 너무나 이게 무책임한 소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 무책임한 위정자들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뜯어 고쳐서 우리에게 이렇게 거리에서 떠들지 않도록 조용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결정권을 달라. 제도화하라. 이게 국민 발언권 및 국민 바람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발언한 것을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는 국민 투표 보위권까지 우리가 획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들었을 때 맞다, 취지가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모든 사안을 국민투표제 이렇게 할 수, 촛불을 다 들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예, 그것도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네. 이런 것이죠. 전쟁을 할 때는 적을 끝까지 섬멸할 때까지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를 죽여가지고 될 수 있으면 상대를 빨리 제압하게 하는 것이죠. 항복하게 하는 거. 그래야 피해가 최소화되잖아요. 네. 양국가 간에 싸울 때는 전쟁이 나면 야 우리가 이렇게 힘이 세니까 너희들 빨리 항복하라. 이렇게 위협을 가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지. 야 전쟁이 났으니까 막 적국에 들어가서 막 끝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인다. 이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일단 우리가 국민 발언권을 획득을 하면 국민 발언이나 투표를 하기 전에 국회나 행정부나 법원이나 이런 것이 제도화되어 있으면 아예 그런 짓 못하죠. 법은 대신대로 고쳐가고 법을 일탈해야 사회의 진보는 이루어진다. 그래서 법치가 아니에요. 법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촛불 혁명에 의해서 이미 우리 국민들이 정치적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탕은 되어 있다. 그 길로 가면 된다. 이걸 제도화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개헌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이 역시 권력구조 개편보다는 시민 주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게
교수님의 주장이십니까? 그래서 그 권력 구조의 개편이죠. 근데 위정자들은 국회에선 권력 구조를 대통령과 국회 간의 권력 구조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력을 시민들이 최종의 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회나 헌법재판소 위에 국민 투표를 국민투표 제도를 제도화하라, 합법화하라. 그것은 굉장한 권력 구조의 개편인 것이죠. 국민투표를 획기적인 제도화하라. 권력 구조의 개편이고 그것이 유신헌법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은 대선을 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뭐 결과론이긴 하지만 지난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 오판을 했어요. 1%도 안 되는 차이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긴 했지만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선택의 기준을 함께 좀 점검해 보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은 좀 잘 분별하자. 교수님만의 시선이 좀 궁금한데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잘 판단해서 무엇을 잘 결정한다는 것은 뭐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잘 판단한다는 것은. 그거는 뭐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민주정치를 반석 위에 올리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잘해야 된다. 이런 시각에서 접근을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잘못 판단했을 때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가. 거기에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 윤석열 잘못 뽑았으니까 앞으로는 잘 뽑자. 아무리 잘 뽑고 싶어도 못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같이 잘못 뽑았다는 생각이 들 때에 이렇게 2년 반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바로 뽑은 사람이 축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된다. 그게 지금 없는 게 문제고 그다음에 네. 12.3 내란이 일어났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벌써 염려들이 회자했어요. 야, 계엄을 할 것 같다. 사람들은 그 낌새를 채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12.3까지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 낌새가 있으면 이게 심증으로 이게 이럴 가능성이 있겠다 싶으면 그 위험 부담을 없앨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선제 타개예요.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없으면 우리는 또다시 12.3 사태를 재현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 권력을 가진 자는 그 권력의 행사가 너무나 이게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비수와 같잖아요. 네네. 바로 우리 목을 겨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권력이 잘못 쓰이기 전에 그걸 예방 차단할 수 있는 책임이 있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권력자를 그 사람이 잘못한 거를 법원을 거쳐가지고 뭐가 잘못됐나 막 이렇게 증거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면 권력이 너무나 잘못 행사되고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심증 자체로 권력자를 추방할 수 있는 제도 이게 필요한데요. 그게 고전 민주정으로 알려진 아테네, 고대 아테네에 우리가 사회 시간에도 배웠던 도편 추방제예요. 도편 추방제는 딱 보고 낌새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모여가지고 그 사람을 추방해 버리는데요. 거기는 조건이 없어요. 6,000표 딱 얻으면 무조건 추방돼야 되는데 거기에 딱 두 가지. 하나는 억울하잖아요. 추방당한 사람은 나는 그런 게 아닌데 추방당한다? 억울해도 추방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억울한 지경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예 정치하러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하러 딱 나올 때는 의심을 받을 때는 쫓겨날 수 있다. 증거 없이. 이런 결단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도편 추방제는 굉장히 인간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대개 정치하는 사람은 돈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10년 동안 바깥에 나가 있으면 돼요. 그 대신에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몰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 갖고 바깥에 10년 놀다 오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 이 정치가 대립을 할 때는 대개 이 정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쟁은 상대의 숙청으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아예 예방적으로 선제적으로 추방해버리면 숙청이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아테네에서 한 12명, 13명 정도가 도편 추방 당했는데 네. 그 사람들은 거의 다 10년을 채우지 않고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국가의 전쟁이라고 위기가 닥치니까 너 빨리 돌아오라 막 우리 힘 합치자 이래가지고 3연령을 내려서 거의 다 복귀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아테네 민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대통령 한 사람 바뀐다고 우리 정치가 드라마틱하게 변화할 것 같지는 않은데 결국 우리 민주주의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일 시민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우리 민주주의 앞날은 어떻게 전망될지, 아울러 방송 듣는 분들께 전하고픈 말씀까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두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조금 전에 분권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분권이 왜 필요하냐? 바로 거대 양당 중에 어느 하나를 찍으라는 그 강압적인 구도에서 벗어나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고 그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국힘당과 민주당 이 정당 공천제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구 경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지역 정서가 있단 말이에요. 광주, 전남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지역 정서가 있어요. 그러면 자치를 하면은 충돌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중앙 집권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거를 막 섞어가지고 막 명령하고 지휘하고 싶으니까 야 지역이 그렇게 달라세냐 막 똑같아져라 막 이래가지고 지역 갈등 이 사고의 틀 프레임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갖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역 갈등 프레임은 바른 것이 못 된다. 지역은 당연한 고유의 권리로서 나름의 정서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양당 구조를 강요하지 말고 스스로 창조적으로 정책을 발견해서 나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민주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잘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민중이 주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주인은 맨날 잘 결정하는 게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 재산이라도 결정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인은 내가 결정을 못했네 라고 생각이 들 때는 방법을 자기가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민주는 잘 결정한다든가 도덕적인 결정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민중이 잘못 결정도 하고 민중도 욕심을 갖고 있잖아요. 다만 민주가 되면 소수의 욕심이 아니라 다수의 욕심이죠. 이성이 아니에요. 민주는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합리가 아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민주는 욕심이 반영이 되고 그거를 조율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다만 소수의 욕심이 아니라 다수의 욕심이 다수결로 결정이 돼서 조정되는 제도가 민주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시 민주주의. 여기서도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오늘 말씀 나누면서 민주주의를 하나의 이상, 지향점, 언젠가 꼭 이뤄내야 하는 미완의 가치로 여겨온 게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자, 누군가에게 맡겨놓고 기다린다고 좋은 세상이 오는 게 아니죠. 바로 지금 나로부터 시작되는 진짜 민주주의 제대로 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매거진 초대석, 오늘은 그리스 민주주의 연구의 권위자 최자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